안녕하세요. K정책 플랫폼의 강석훈 연구위원입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비전 2045 아젠다 2022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약 60여 분의 전문가가 참여하셔서 40여 개의 아젠다들을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들을 골라서 국민 여러분과 유튜브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 기업의 ESG 활동과 연계 등 에너지 대전환과 복지 정책의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정태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지정 토론을 해주실 분은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의 김경남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줌으로 여러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또 이 분야를 공부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 그리고 청년 단체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정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민간기업의 ESG 활동과 에너지 대전환, 복지정책의 융합,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료는 저랑 그 고려대 경제학과의 강성진 교수님 같이 준비했습니다. 에너지 쪽의 전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메인 주제인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간 기업의 얘기, ESG라는 걸 통해서 민간 기업의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또 복지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돼서 에너지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을 얘기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이런 거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내용을 하기 전에 지금 전환이라는 얘기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메가 트렌드라고 21세기에 보여지는 그 중요한, 저로서는 4D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네 가지 중요한 그 드라이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환을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21세기에 우리 모든 것을 바꾸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D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데모그래픽 요인인 것 같습니다. 데모그래픽 팩터인데,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고령화라든가 또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1세기 특히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하고 저출산이 너무나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데모그래픽 팩터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두 번째 제가 보는 그 대전환의 굉장히 중요한 드라이버고요. 세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이렇게 중앙 집중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됐다면, 앞으로는 많은 부분 이렇게 의사결정이 분산형으로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쪽에서도 분산형 전원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환경 쪽에서, 관계가 되는 디카보나이제이션입니다. 탈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이 ESG 중에서 이 일을 특별히 하게 되는 이유는 탄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메가 트렌드에서 이 흐름 속에서 에너지 전환하고 복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볼 건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공급 및 수요는 에너지 공급이 아직도 너무나 화석연료 중심이다. 80% 이상
80% 정도가 아직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은 화석연료로 돼 있다. 근데 수요를 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보시면 오른쪽 그림입니다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산업 부분의 에너지가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이 산업 부분에서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 상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좀 한국의 에너지의 특징이 아닌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에너지 사용하고 관계가 있느냐. 제가 작년에 어떤 다른 분하고 고령화가 과연 2050년, 2100년에 우리나라 CO2를 늘릴까, 줄일까? 딴 건 다 그대로 놔두고요. 고령화만. 그랬더니 줄어요. 인구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탄소가 줄더라고요. 탄소 배출이. 그거는 분명히 고령화된 인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수송에 쓰이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무튼 보니까 CO2가 줄어요. 근데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지난 5년, 10년 보면요. 1인 가구의 증가는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증가를 가져옵니다. 1인 가구가 되면 써야 되는 기본 에너지가 1인이든 다인이든 간에 기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는 에너지 증가를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구 요인이 어떤 경우에는 에너지를 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에너지를 높일 수도 있는데 한국은 한 번도 그런 거를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겠고 앞으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보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뭐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많은 스마트 시스템 이런 건 다 전기입니다.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상업 부분 건물용 에너지도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1인 가구의 증대 이런 것들은 그 에너지 수요를 늘리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5천만 명에 정체돼 있고 이제 앞으로는 줍니다. 그래서 인구가 주니까 에너지가 준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 가정상업용 에너지가 늘어나고 보시면 10년 사이에 1인 가구의 비중이 23%에서 30%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직 너무 이제 정부 주도의 중앙 집중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 지금 우리 공기업이 특히 전력 에너지 공기업이 너무나 많은 부담을 기업으로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를 막 증진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결국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가 되고 말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하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하니까 그 비용 상승, 에너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상승을 결국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가 돼버렸고 또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촉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들, 재생에너지가 아직은 더 비싸거든요. 이제 그것도 전부 공기업한테 전가되는 모양이 돼서 지금 뭐 1조 몇천억, 2조 몇천억씩 한국전력이 당기순이익 면에서 손실을 갖고 오고 있고 그전에 이거 흑자내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중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야 전기값은 못 올리고 에너지 비용은 상승하니 공기업이 그거를 비용을 부담하시오라는 구조로 가는 것이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특히 이 정부의 문제인데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탈석탄,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여기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 수소로 해서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자. 뭐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에 기여를 하자.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많이 하겠다. 다 좋은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두운 부분, 그림자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좌초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강성균 교수님하고 같이 발표하게 되는 부분이 특히 강 교수님 좌초산업 부분 쪽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좌초산업 어떻게 할 거냐. 태양광 늘리고 뭐 SMR이나 원자력, 소형 원자력하고 청사진만 좋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80%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구조인데 여기를 그러면 신산업 쪽으로 전환을 시킬 건지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 종사자들 또 여기서 생기는 많은 부가가치들을 다 포기할 것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처산업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저는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정책이 좀 더 집중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처산업 현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굉장히 높고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1차 금속은 제철입니다. 포항제철 같은데. 그다음에 석유화학, 정유 이런 거 우리나라 부가가치 굉장히 많이 올리는 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탄소 중립, 뭐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이런 거로 가면 다 자초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노동자만 하더라도 9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시멘트, 철강, 조선, 석유 뭐 지금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여기 제조업 전체에 뭐 23%씩 되고요. 다음 페이지 아마 제가 표로 준비했을 텐데 배출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제조업 전체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온실가스의 거의 대부분을 배출하는데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이런 데 같은 데가 철강 같은 데는 한 산업이 지금 16%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하거든요. 종업원 수도 적지 않고 여기 제가 빠졌습니다만 부가가치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가 다 탈석탄 하면서 탈탄소 하면서 이게 페이드 아웃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 그냥 없어져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에서 저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깨끗한 에너지로, 수소 에너지로, 재생 에너지로, 원자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의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슬기롭게 전환을 시킬 거냐, 이거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또 정의롭게 어떻게 전환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초산업을 다루는 문제를 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미국도 콜로라도 여기 석탄 많이 캐고 탄광 있던 데인데 이런 데서 일자리 잃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 전환을 하기 위한 교육을, 새로운 잡에 대한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유명한 콜로라도 마이닝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게 이런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캐나다 여기도 탄광 자연 자원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도 석탄 인력 전환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지금 운영하고 벌써 꽤 됐고요. 유럽도 이런 얘기 많이 심지어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석탄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인데 여기도 앞으로 재취업, 창업, 청년들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석탄 쪽에 인력이 더 많이 가지 않도록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 유럽의 국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얘기도 있고 제가 제일 사례로 많이 쓰는 얘기인데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산업의 중심지, 산업단지였던 데를 완전히 그냥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던 데를 태양광 산업의 중심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다 그냥 태양광 설치한 게 아니라 거기 지역에서 종사했던 노동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재교육을 시켜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주체가 되도록 이런 전환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제가 이 자초산업 전환에 대한 정책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서 에너지 전환에 처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많이 아마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복지가 아닐까 싶어요.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고, 복지 많이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복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에너지 부분에서 전환 때문에 생기는 복지 예산의 확보는 에너지 부분에서 어떻게든 확보해서 일부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아주 정교한 정책 제안은 아니고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기왕에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권 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단일 시장으로는 제일 큽니다. 이유는 여러 나라가 합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는 그 배출권을 거의 90% 이상 무상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유상할당이 되면 돈을 내고 배출권을 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배출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재원들의 일부를 탄소를 줄이는데 물론 써야겠죠.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필요한 R&D를 쓴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돈의 일부를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으로 일부 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저는 50대 50, 50%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이건 조금 더 제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자차 산업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그것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게 에너지 전환 방향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소득 취약계층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것 같아요. 전기요금 조금 올리면, 또 에너지요금 조금 올리면은, 야, 이게 가난한 사람들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으니 전기요금 못 올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표가 안 된다라는 이유가 더 큰데, 사실 이걸 투 트랙으로 분리를 하면요. 사회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탄소 가격,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고, 그 대신 여기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것을 따로 마련을 해줘야지,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으니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다. 그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의 재무 악화를 갖고 오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올릴 건 올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그 사람들을 이 대책을 세워주는 이런 투트랙의 기조가 필요한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이건 사실은 에너지 바우처 얘기는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던 얘기예요. 에너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근데 그렇게 크게 정책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그늘 부분은, 취약계층은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고, 여기 탄소 마일리지도 있고, 그동안 에코 마일리지라고 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환경부가 했던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좀 더 큰 틀의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에너지 전환이 스무스하게 일어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좀 달라진 거는 민간 부분이 조금 대응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환경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등등 여러 가지에서 산업계가 많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민간 기업이 ESG라고 하는 환경, 사회,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특히 투자를 받는데 제약을 받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 민간 기업이요. 특히 작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업의 ESG 활동이 막 거의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ESG 활동 중에서 S에 해당되는 거, 사회적인 활동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런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꼭 정부 돈으로 공적인 자금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ESG와 연계하는 것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초산업 그 자체를 어떻게 그 에너지 전환을 유도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자초를 시키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지금까지 주고 있던 보조금을 제한한다든가, 뭐 석탄 화력에 대해서 폐쇄를 한다든가, 탄소세를 부과한다든가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석탄 쓰는 걸 비싸게 만드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전환을 시켜줄 거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이 부분은 우리 강성진 교수님이 조금 더 많이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특히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근로자들 이 많은 아까 90만 명 넘는 이분들을 어떻게 잘 전환을 시켜서 에너지 전환 때문에 생기는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자꾸 좋은 쪽에 양지 쪽에 좋은 청사진 장밋빛 얘기만 하고 거기서 생기는 그늘 나쁜 부분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그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초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아까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석탄이나 탄소 중심의 지역이나 산업 단지가 도시가 재생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데 있어서 이 새로운 신산업과 카본 프리인 산업이 연계되는 지역 생태계하고 지역 도시 재생하고 연계하는 그런 걸 통해서 자초산업을 관리하는 이런 사례는 독일 사례인데 이런 사례는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이 기왕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기후변화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ESG를 안 하면 투자 받기 힘들고, 블랙락 같은 데는 뭐 기후변화, 이제, 그런 탄소 하는 데는 자기네가 투자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업이 ESG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E만 하는 건 아닙니다. S도 많이 해요. 그러면 기업의 이런 ESG 활동, 또 기후변화 대응, 또 자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알리백이라고 해서 리뉴어블 에너지 한 주의 퍼센트, 100% 하겠다는 건데 이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SK GS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기업 활동 이것과 어떻게 에너지 전환과 슬기롭게 연계할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여기에 중요한 프레셔는 소비자입니다. 기업이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소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이런 압력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ESG도 하고 알리백도 하고 이럴 때 결국 소비자들한테 어떤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기업이 변하게 만들 거냐. 그것이 저는 에너지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 저희가 안 해본
정부 중심으로 항상 뭔가 정책 변화를 갖고 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제가 아까 모두의 그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의사결정이 분산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의사결정, 소비자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ESG 뭐 투자 결정에 미치는 ESG 요인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요인 같은 거 보면 86% 정도 투자 결정,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기후변화 요인을 제일 많이 본다는 거죠. 특히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새 그린 본드라고 해서 녹색 채권이라는 거를 통해서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녹색 채권은 결국 기업이 ESG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특히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녹색 채권 발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2021년에 SK 같은 경우에 녹색 채권 1조 원 발행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녹색 채권으로 이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방법은 20세기 방법이 아니냐. 뭐 그게 제 오늘 말씀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특히 자초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초 산업은 돼도 자초 인간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은 우리 고려대학교의 김경란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에너지 대전환, 여기서 정부 역할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좀 같습니다. 먼저 뭐 정부 역할 저도 좀 생각해 보는데요. 뭐 정태영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핫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야에서는 과연 정부가 나서서 리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성자 또는 좀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감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게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 때문에 오히려 핫하지 않게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야말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해서 좀 직접적인 어떤 수행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됐던 내용 중에 아마 전자의 그 핫한 부분이 뭐 아리백이나 ESG 경영이나 이렇게 지금 민간 부분에서 불러오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책 사이드에서는 아무튼 그 후자 부분, 그 에너지 사양 산업이 되겠죠. 지금 뭐 자초 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사양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에너지 이 사양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에너지 정관에 있어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즉 에너지 빈곤 그룹이 되는데 이런 그룹에 대해서는 과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기회가 좀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이 부분은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또 공정한 전환, 또는 뭐 선순환적인 포용적 전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거는 다 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다 같이 함께 가는 그러한 발전을, 지속하는 발전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책도 어떤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산업의 육성 되게 중요하죠. 우리 그린 뉴딜 얘기하면서 되게 중요하지만은 더불어서
이런 사양 분야가 무리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소외된 분야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들을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좀 모두의 말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 좀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전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사양 산업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는데, 정책적 이슈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대한 접근도 좀 차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 아까 자초산업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한 그룹에 묶을 것이 아니고요. 그거를 좀 차별화시켜서 정부 정책이 좀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어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어떤 거는 또 민간 사이드 쪽에 조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개입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아마 다른 나라의 예도 아마 동일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석탄 산업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그 전환 정책, 즉 석탄의 생산, 석탄의 운송, 그리고 석탄의 소비. 소비는 아마 우리가 알기에는 석탄 화력 발전을 다 포함시키는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전환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산업이 아닌 그 탄소 다배출 업종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제철, 세멘트, 석유화, 굉장히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부류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가 석탄 산업과 같이 앞에서 나서서 이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정부는 조성자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 산업 자체에서 방법에 대한 그 방법을 굉장히 많이 모색하고 타결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해당 산업, 해당 기업에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정부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 좀 더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성자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기술개발 쪽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후자의 예가 될 텐데, 우리가 제철 공정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제철 공정에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쓰이가 됩니다. 일산화탄소가 이 철강 속에서 산소를 분리해내는 그런 공정에 이제 일산화탄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철 업종 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일산화탄소를 수소로 전환시키는 이제 그러한 기술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수소가 또 그린 수소랑 연계가 된다면 좀 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탄소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수소하는 제출 공정이라고 현재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멘트 산업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산업 대표적인 CO2 배출 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 자구책이나 산업 자구책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나오는 CO2들을 자체적으로 포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CO2를 포집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원화 쪽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자원화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기술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침강, 탄산, 칼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 고가치의 자원으로 전환을 시킨다면은 이게 CCUS 기술이라고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저는 정부는 좀 더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R&D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러한 지원 정책 그런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첨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첨언은 이제 석탄 산업, 즉 광업이나 광산 지역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즉 사업 전환 이런 부분 생각할 때 저는 좀 포인트를 좀 글로벌 쪽 관점을 좀 넣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약간 좀 경험적인 좀 부분이라고 좀 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선적으로는 이 국내에서 어떤 정의로운 전환 이런 관점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석탄 산업 쪽에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겠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성공적인 성과가 만약 나온다면은 바로 이것은 글로벌 협력 사업과 병행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의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약간 소개도 드릴 겸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과정이 한 과정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흥국이죠. 신흥국의 에너지부 현직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참여 기관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커리큘럼에서는 이 참여 기업 쪽에 현장 탐방, 실습 뭐 이런 것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 신흥국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는 쪽이 이 광해관리공단을 탐방했을 때 굉장한 흥미를 느끼는 걸 좀 봤거든요. 왜 그럴까?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지금 높은 국가들이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특히 자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석연료가 굉장히 풍부하게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국가들이 될 수가 있어서 언제나 이런 숙제들을 그대의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심사를 발 때는 우리의 이러한 석탄이라는 산업 쪽에 대해서 보다 슬기롭게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성공 사례가 된다면은 아마도 이러한 신흥국과의 협력적으로 아마 쉽게 모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잘 된다면 당연히 이게 다른 탄소 감축 프로젝트의 현지 사업화 쪽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좀 글로벌적인 그런 시각이나 정책, 전략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그냥 좀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에너지 빈곤 정책이라 하면은 저소득층이죠. 즉 에너지 비용, 이 삶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그룹이 될 텐데 그대가 부담하는 그 에너지 비용을 그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그런 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런 제도가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비용을 좀 절감시켜주는 그게 뭐 에너지 바우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제 생각도 있지만 2020년도에 그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 이제 그거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지출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 그네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기기가 즉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니까요. 이네들의 기기를 바꿔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 그 기기들을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러한 기기로 바꿔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좀 더 주요한 사업이라는 얘기. 이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투자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이 아마 이 부분 사업을 할 수는 없겠고요. ROI 차원에서 뭐 수익이 나오지도 않을 테고요. 당연히 정부 예산이나 지출을 가지고 할 부분이겠지만은 여기에 한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정부 예산만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 부분에도 좀 민간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해서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싶습니다. 특히 이게 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사회적 영향 투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 장점은 정부 예산을 굉장히 방만한 것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정부 투자에 대한 그 실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저브할 수 있다는 그러한 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방식은 민간 자금으로 민간 사업자가 선투자를 하게끔 하는 거죠. 이러한 약간 인프라성 투자에 대해서 민간으로 선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선투자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에너지 기급 보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면은, 만약 그게 성공적으로 됐다는 것이 뭐 1차 라이브를 가서 검증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정부 예산으로 그 투자된 대금을 민간 투자자들한테 보상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방식이 좀 될 수가 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게 뭐 에너지 빈곤층만이 아니고요. 지금 얘기되는 그 아주 자영업자들, 소형 뭐 자영업자, 뭐 마이크로 파이낸스 뭐 이런 부분도 아마 연계해서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 세 부분만 좀 더 요약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경란 교수님, 굉장히 감동적인 토론이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는 그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을 위한 오늘의 옥승철 연구원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그 정책위원 옥승철입니다. 정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뭐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인구 구조 변화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의 그런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책을 공부한 사본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이제 뭐 그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뭔가 이제 그 에너지가 좀 감소가 될 수 있지만 이제 다시 이제 반대로 1인 가구의 증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사용을 또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을 했고요. 그에 관해서 이제 확실히 정부의 정책이 좀 현재는 이제 없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초 산업의 두 번째는 자초 산업인데요. 네, 그래서 자초 산업에 대해서 이제 자초 산업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생각도 못했는데 확실히 이제 화석연료 사용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나 기업들이 좀 줄고 이제 예전에 이제 오래된 낙후된 공장 지구가 줄어들면은 그것에 대해 뭐 독일식이라든지 아니면 다 유럽식 그리고 이제 일본의 요코하마처럼 이런 이제 도시와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좀 융합을 시켜서 이런 거를 좀 해결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세 번째는 복지인데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 배출권이 이제 무상에서 유상 할당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재원의 일부를 취약계층에게 이제 복지 차원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유럽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예시를 들자면 유럽에서는 그 플라스틱세를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플라스틱세를 이제 코로나로 이제 타격을 받은 이제 유럽의 그 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으로서 이제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또한 뭐 그 말씀하시는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플라스틱세라든지 그런 것들 환경 관련 세를 좀 도입을 해서 환경 관련한 이제 복지 재원을 좀 마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좀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 이제 확실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날씨가 갑자기 좀 더워지고 특히 올해 들어서 좀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서 주로 좀 더운 데서 오래 살았는데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집집마다 이제 에어컨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뭐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이제 뭐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무조건 에어컨을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빈곤 그 가정이 있으면 싱가포르에서도 관련 이제 정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것들은 확실히 이제 냉방고 같은 보장을 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노인분들이 사는 데를 갔다 오니까요. 쪽방촌을 갔다 왔는데 그 노인분들 에어컨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밖에서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에너지 취약 계층 특히 이제 그 고령화되신 분들을 위해서 뭐 이러한 이제 복지 기금을 좀 써서 뭐 에어컨 설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에너지에 관련된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오늘도 강연 그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 발표에 있어서 이제 정부 차원과 이제 민간 차원이 있는데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한 명 이제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우리가 과연 그 어떻게 그 이런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행동으로 좀 옮기고 지킬 것인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한 2년 전에 덴마크에 있는 대학교에서 잠시 이제 연구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연구 활동을 하면서 프린트도 많이 하고 시험 때도 프린트를 많이 했는데 덴마크 친구들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면 그 나무 프린트를 하면은 나무가 이제 잘리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 되고 이제 탄소가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빼고 아무도 그 프린트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의식과 그다음에 덴마크 청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위 역량의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과연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제 정부에서 어떠한 교육이 좀 이제 좀 강조가 돼야 이런 거에 대한 강조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청년들 입장에서 개인의 역량을 좀 기르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길러서 어떻게 이제 환경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기여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 좀 명확하게 좀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옥승철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프린트할 때 앞으로 옥승철 연구원님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투자공사의 최진석 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정태영 교수님이 뭐 전반적으로 언급해 주신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사실 뭐 그 자체의 어떤 표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기후변화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아우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딱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런 그 개념들은 뭐 좀 앞으로도 좀 많이 좀 그 공유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은 사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그 정책적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이런 이슈와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결합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를 사실은 많이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그 몇 가지 아이디어, 아까 뭐 임팩트 투자 얘기도 나왔지만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저도 저희 자본시장 사이드에서 아까 교수님이 정태현 교수님도 언급했지만 이제 그린본드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돼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아이디어도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정부의 그 그린본드 발행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여러 뭐 기업들과 또 정부 공공기관들이 이제 그린본드 발행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셜 본드나 서스테이너빌리티 본드도 코비드 19 이후에 좀 이렇게 나름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한국도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기존의 그린 본드가 뭐 소셜 본드나 서스테이너빌리티 본드랑 또 어떻게 보면 같이 이런 이름을 같은 타이틀을 달고 좀 발행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런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어떤 채권 자체도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아까 민간의 참여까지 이제 모색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린 앤 소셜 본드로 이런 어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어떤 표어에 맞는 그런 어떤 기업의 참여와 또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투자의 어떤 플랫폼도 저희가 모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진석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분들 혹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그래도 또 이 발제 자료의 공동 저자이시기도 한 강성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팀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셔서 이제 좀 잘 했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하나만 좀 추가를 하면은, 우리가 요즘 이제 탈석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좌초산업, 좌초자산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보통 경제발전론에도 얘기했던 그 사양산업하고 좀 유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좀 위험도가 크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 사양산업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프로덕트 사이클 그래가지고 경제발전 단계에서 이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그 산업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나라로 이제 이동하는 형태.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프로덕트 사이클 얘기하고 사양산업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과거의 석유산업처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말씀 많이 하셨던 이 석탄 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 할 수 해야 강제적으로 사양 산업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아까 그 자초 산업으로 분류를 했던 석탄 말고 이제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양 산업이라기보다는 글로벌리 이제 그 규제가 되면서 이제 어떤 나라들이 이제 어떤 식의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라고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양 산업이라도 이걸 줄어들게 해야 되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수출도 해야 되고 계속 생산도 해야 되는데 이 산업들을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고 어떻게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물론 이제 축소는 될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산업들에 대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기존 산업의 뭐 녹색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정책적 대응을 보면은 기존의 한국에서의 어떤 녹색 성장이나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린 뉴딜 부분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왜냐하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신규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고 혁신을 많이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기존 산업의 녹색화라든가 기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과거 녹색 성장 정책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외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아까도 계속 나오셨지만 그 배출권 거래에 이제 유상할당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여기들 많이 나오는 탄소세가 도입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화하는 데 쓰지를 않고 다른 데 써버린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복지 부분 자초 산업화되고 사형 산업화되면서 복지 부분 포함해서요. 만약에 다른 산업에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탄소국경세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나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가 부과가 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출되는 거기도 탄소국경세가 부과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에너지 복지라든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오는 재취업이라든가 여기에 쓰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세금의 중립화라 그러죠.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에게 지속적인 발전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라는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탈석탄이라는 글로벌리 공통적으로 사용화되는 그 산업 말고 과연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산업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두 가지 제도 이제 정책 교수님 발표문에 들어와 있지만은 독일이나 유럽들은 되게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탈석탄에 의해서 어차피 줄어들고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개발과 그 다음에 기존 노동자들의 전환 문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노동자 이종 전직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국가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석탄에서는 당연히 이제 전직 문제가 생길 것이고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이 축소될 수 있고 아니면 국제 경쟁이 하락할 때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로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뭐 근로시장의 유연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직하고 재취업할 때 어떻게
효과적인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건 뭐 대학 교육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제 그 기성세대들에 대한 교육인데요.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그분들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단순히 에너지 전환만이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 경제가 나타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이미 기존 산업에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어떻게 이전을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그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어떻게 정책을 필 것이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드리면은 자꾸 우리가 이제 좌초 산업을 사형 산업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사형 산업으로 이제 붙을 수 있는 석탄 산업 외에 기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어떻게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시켜 줄 것이냐라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마지막으로 그 노동자 전직 재취업이라든가 재교육 같은 문제, 전직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건 민간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고 지원도 해서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이제 노동 이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감이 엄청 많이 가는 말씀입니다. 저한테는. 자, 오늘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신 걸로 보고 우리 토론에 참석하셨던 우리 김경남 교수님 말씀 듣고 정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뭐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계속 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려운 이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어차피 사람 사회의 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즉 이해와 협조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할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포커싱할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 뭐 저는 이 기후변화나 이런 모든 이슈들이 좀 시각을 차세대의 시각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아마 주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제가 발제한 거에 대해서 오늘 뭐 강 교수님이나 우리 김경남 교수님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셔서 제가 뭐 거기에 첨언할 건 없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뭐 한 2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 관련된 정책의 구성이나 계획이나 집행이나 이걸 보면 너무 정부 주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정부가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전환 시대에 민간이 옛날만큼 이제 안 하고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거거든요. ESG. 뭐 민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김경남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조금 조종자가 돼야 되고 좀 차별적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제가 굉장히 와닿는데 정부가 제발 좀 이제 다 하려고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거 안 할 거를 좀 구분해서 조종자의 역할을 할 거는 조종자의 역할만 하고 또 정부가 정말 지원해줘야 되는 아까 그 취약계층의 복지라든가 그런 거에는 정말 조금 더 올인하고 정부의 역할을 조금 민간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역할을 좀 재정립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차별적인 정부의 조종자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민간한테 너 이렇게 해라, 10% 줄여라, 뭐 5% 줄여라. 이거 갖고는 작동을 안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와 닿고요. 우리 옥승철 연구원께서 얘기한 그 문제 제기 중에 젊은 세대가, 미래 세대가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거는 젊은 세대가 찾아야 돼요. 근데 강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은 플랫폼이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조그만 많은 실험들을, 사회적 실험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유럽의 네덜란드 얘기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친구들이 그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그 친구들보다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훨씬 더 사회적 실험이나 소셜 벤처나 소셜 이노베이션이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를 할 의향도 많고 그럴 의지도 높은데 그럼 그런 거에 환경 관련된 쪽에 많이 좀 해보는 거죠. 이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실험을 우리 같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할 엄두를 못 내는 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좀 챌린지를 해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실패했을 때 정부라든가 사회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나 자산으로 삼고 백업을 해줘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옥스퍼드 연구원께서 제기한 그 다음 세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의식을 높인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거죠. 도전을.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좋은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김경란 교수님 끝에 말씀해 주셨던 어떤 포용적인 거, 모두 참여해서 다 같이 가는 그런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의미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부가 잘 못하는데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걸 좀 제 역할이 필요하다,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 탈탄소 이 이슈가 탈탄소뿐만 아니라 그게 국가 경쟁력 제고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슈가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결국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발표 토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